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 회사원입니다. 2주일 후 3년간 만나온 데키토 류타란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결혼식 준비는 뭐든 대충 하는 남친 대신 내가 거의 다 해서 솔직히 꽤 힘들었지만 그것도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에 와서는 추억거리로 여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도 결혼식을 축하해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나보다 3살 위의 언니 레나였습니다. 나 네 결혼식 안 갈 거야. 뭐? 왜? 저번에 온다고 했잖아. 내가 왜 네 좋아 죽는 얼굴을 보러 가야 하니? 그것도 축하까지 해가면서. 축하는 됐어. 그래도 가족인데 결혼식은 오면 안 돼? 온다고 해서 음식까지 다 준비해놨단 말이야. 가기 싫다고. 내 거만 취소하면 되잖아. 언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렇게 초대하고 싶으면 참가비라도 내놔. 한 500만 원 정도면 생각해볼게.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애초에 결혼하는 건 난데 왜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거야. 못 내겠으면 말고. 결혼식 잘하길 바랄게. 무슨 뜻이야? 왜? 별 뜻 없는데? 결혼식 재밌겠네? 언니의 말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왠지 나한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이든 나보다 우위에 서 있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언니가 시집 갈 때 넌 언제 시집 갈래? 라면서 보란 듯이 나를 깔본 적도 있었지만 그 결혼 생활은 3년도 채 가지 않아 이혼해서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니의 전 남편이 보낸 위자료 청구서를 어쩌다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행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언니의 불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언니는 전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내야 했었거든요. 전업주부였던 언니에게 그렇게 큰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빚은 지기 싫었던 건지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친 끝에 기어코 부모님이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장녀인 언니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엄마, 아빠, 언니 대신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는 게 사실이야? 나한텐 학비도 안 대주고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니라고 있으면서 그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진정하렴 나노.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적금을 깨서 준 거란다. 언니가 잘못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해줬어. 이혼한 것도 위자료 내야 하는 것도 다 자업자득이잖아. 딸내미가 이혼하고 빚까지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넌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불쌍하긴. 바람 펴갖고 피해자인 척하는 게 뭐가 불쌍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언니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하렴 나너. 우리가 먼저 알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더 이상 참견하지 말렴.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구두쇠가 됐는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떻게든 언니를 두둔하려는 부모님과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동생으로서 언니한테 어느 정도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세상이 끝난 것 마냥 힘들어하던 언니가 부모님께서 위자료를 대신 갚아주자마자 금방 기운 차려서 다음 남편을 찾는답시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언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결혼식엔 와줬으면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고 결혼 직전에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우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언니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 이번 주말은 드디어 결혼식. 하지만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친과 동거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자 어라? 문이 열려있네? 자기야! 벌써 왔어? 그치만 남친의 모습은 안 보이고 내 눈에 띄었던 것은 이게 뭐야? 누군가가 몰래 집을 뒤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나는 진정하고 보석함을 열어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어! 결혼식 당일 착용할 예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진 거였어요. 그것 말고도 고가의 장신구랑 남친과 저축해둔 통장, 카드, 애용하던 명품 가방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고 남친에게도 바로 연락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아직 회사인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도둑? 결혼 반지랑 전부 도둑 맞았다고!
그거 도둑 든 거 아니야. 그게 뭔 말이야? 그거 아마 레나 씨일 거야. 뭐? 결혼 반지 챙겨오게 열쇠 좀 달라고 하더라고. 아니 잠깐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 나 말이야, 레나 씨랑 결혼하려고.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꼭 너랑 결혼해야겠나 싶더라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나은데 만일 사람들한테 같이 걷고 있는 사진을 보여준다면 100이면 100 레나 씨 쪽이 낫다고 하지 않겠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식은 어쩌고? 이번 주말이잖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네가 준비했잖아. 알아서 취소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난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은 잘 모른다고. 근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은 하지 마라. 결혼 바지는 애초에 내 돈으로 산 거고 너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든지 내 맘이니까. 같이 저축한 통장 가져간 건 알고 있냐? 진짜? 그건 뭐 레나 씨가 알아서 잘 보관하겠지. 어차피 돈 관리는 전부 다 맡길 생각이었거든. 그것만은 안 돼! 거기 내 돈도 들어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언니한테 맡겼다가 순식간에 증발할걸? 오버하긴. 거기에 300만 원이나 들어있잖아. 쇼핑 좀 한다고 그게 바닥 나겠냐? 언니는 그럴 사람이라고! 예. 내 맘 돌리려고 애쓴다 애써. 미안하지만 레나 씨를 알게 된 이상 너 같은 처녀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포기해. 세상에, 옛날부터 바보 같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멍청할 줄이야. 내 남자 보는 눈이 원망스럽다. 그래도 가장 화가 났던 건 언니! 어머나, 벌써 눈치챘어? 내가 가구 배치 좀 바꿔봤어. 그냥 도둑질한 거잖아. 나는 류타가 열쇠를 빌려줘서 들어간 것뿐인데? 도둑이라니 말이 심하네. 결혼 바지뿐만 아니라 내 액세서리랑 통장, 가방도 가져갔잖아.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 놓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마. 입에 걸레라도 물었니? 그러니까 남자한테 버림받지. 네가 먼저 꼬리친 거잖아. 넘어온 건 그쪽이거든? 반지든 남자든 뺏긴 쪽이 멍청한 거지.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네. 반성? 내가 왜? 남친 허락받고 곧 내 물건이 될 반지를 갖고 나온 게 뭐가 어때서? 돈이랑 액세서리는? 언니가 동생 물건 잠깐 빌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알겠어. 오해할까봐 말해두는데 난 반지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 전혀 없어. 그딴 건 줘도 안 받아. 류타도 알아서 데려가. 그치만 돈은 돌려줘야겠어. 어머나, 센 척하기는. 아까부터 돈 거리는데 이거 남친 명의 아니야? 미래의 신부인 내가 돈 관리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놈 명이라도 거기 들어있는 돈 절반은 내 거야. 결혼 비용으로 같이 모아둔 거니까. 150만에는 내 돈이라고. 진짜 가져가려고? 싫다. 모처럼 생긴 돈인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아? 뭐? 또 뭔데 그래? 언니, 나 엿먹이려고 류타랑 결혼하는 것 같은데 걔한텐 위자료 확실하게 받을 거야. 뭐? 왜? 당연히 그놈 때문에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물론 결혼식 취소 비용도 전부 둘이서 내야 할 거야. 그럼 300만 원도 모자랄걸? 뭐래니? 결혼 준비는 전부 너 혼자 한 거잖아. 남친이 이미 돈은 다 냈을 거라고 했는데? 걔가 적당히 둘러댄 말을 믿어? 비용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축의금으로 낼 예정이었어. 통장에 모아둔 돈은 그러고도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함이었고 언니 결혼했을 때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언니 결혼식은 부모님이 전부 대줘서 하나도 모르겠구나. 뭐래? 아무튼 난 절대로 돈 못 줘. 마음대로 해. 난 정정당당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서를 보낼 테니까. 진심이야? 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니한테만은 그런 소리 죽어도 듣기 싫어. 돈이나 제대로 준비해놔. 기어오르기는. 상관없어. 어차피 또 엄마한테 부탁하면 돼. 내가 부탁하면 얼마든지 돈을 대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부모님 둘 다 이젠 언니 못 도와준대. 뭐? 언니 2년 전 부모님께 500만 원이나 빌려놓고 아직 1엔도 안 갚았지? 근데도 본가에 눌러붙어 있다니 뻔뻔하기도 해라. 분명 전 남편도 이런 낯짝 두꺼운 모습을 보고 애정이 식어버린 거겠지? 거짓말!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전부 사실이야.
언니한테 돈을 다 써서 여유가 없대. 지금까지 딸이니까 빌린 돈은 안 받았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받을 거라고 했어. 언니 지금 알바하고 있지? 앞으로 고생 좀 하겠어. 부모님께 500만 원, 그놈이랑 결혼하게 되면 내야 할 위자료랑 결혼식 취소 비용이 대충 500만 원. 그리고 훔쳐간 물건들도 변상해야지. 그것도 한 수십만 원 할걸? 그 나이에 빚이 1,000만 원이 웬 말이야? 한편으론 대단하네. 역시 언니는 나보다 뛰어나다니까. 웃기지 마! 절대로 못 낸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던지. 까딱하면 집에서 쫓겨날걸? 너 진짜 가만 안 둬! 그건 내가 할 말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거야. 언니가 물건 좀 빌려갔다고 신고가 될 것 같아? 좀 더 알아보고 가져가지 그랬어. 확실히 류타가 허락해서 집에 들어온 건 주거침입죄에 해당 안 되지만 자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더라고. 말도 안 돼! 지금 주고받은 내용으로 증거도 충분하고 집을 조사해보면 언니 지문도 잔뜩 나오겠지? 어떤 벌을 받을지 잘 찾아보면서 경찰 연락이나 기다리고 있으라고. 잠깐만 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 봐줘. 가져간 물건들도 다 돌려줄게. 취할 생각은 없어. 단 하나뿐인 언니를 깜빵에 쳐넣을 생각이야? 나는 내 약혼자를 빼앗고 집까지 뒤진 사람을 언니로 둔 적은 없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그럼 재판 때까지 잘 지내. 잠깐 기다려! 나도! 깜빵은 싫어! 그 후에 언니는 부모님께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집에서 쫓겨났고 곧 절도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불륜 상대가 체포당하고 나서야 겨우 사태를 파악한 멍청한 전 약혼자는 뒤늦게 정신 차렸다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척을 하길래 바로 공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쯤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 바쁘겠네요. 어차피 둘 다 나오자마자 열심히 빚 갚아야 하는 건 똑같지만요. 참고로 결혼 반지랑 약혼 반지는 팔아버리고 돌려받을 돈을 못했습니다. 언니를 계속 오냐오냐 하던 부모님도 이번 기회로 많이 반성한 것 같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게 사과했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된 것은 좀 아쉽지만 저런 양아치랑 같이 안 살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만나게 될 멋진 남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내 이름은 유커. 애 둘 딸린 35살 전업주부입니다. 약 1년 전 유명한 놀이공원이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연관 패스권을 끊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갔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아이들도 여기를 엄청 좋아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재우고 같이 놀러 갔지만 최근 월 2회 패스권을 끊더니 시동생 부부가 우리 집에 묵는 날이 점점 많아져서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도 놀러 갈까 싶은데 괜찮죠? 뭐? 또? 이번 주는 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뭔 일이요? 저희랑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학부모끼리 선약이 있거든. 애들도 거기 데려갈 것 같아. 학부모요? 안 돼요. 애들한테 이번 주도 갈 거라고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못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네. 애초에 우리 집에 와도 되는지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언니는 당연히 허락해줄 줄 알았죠. 진짜 안 돼요? 학부모보다 친척이 먼저잖아요. 당연히 선약이 먼저지. 게다가 요즘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지 않니? 응? 뭐가요? 한 달에 2번씩이나 오잖아.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뭘요? 일주일에 3번 가는 사람도 있던데. 집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그러겠지. 놀이공원 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좀 힘들어. 이사할 때 언니가 얼마든지 와도 좋다고 했잖아요. 어른이면 뱉은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건 좀 아니잖아. 게다가 올 때마다 저녁까지 먹고 가면서 한창 자랄 애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효값만 해도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면 놀이공원 가는 횟수를 줄이면 되지. 우리 집에서 그것까지 봐줄 이유는 없잖아. 서방님 돈도 잘 버시잖아요.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우리도 남 도와줄 형편은 안 돼. 언니 너무 쪼잔해요. 쪼잔하고 자시고 이건 너무 민폐인 것 같아. 아무튼 안 된다면 안 돼. 취사해.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뭘 하셔? 그이는 한 번도 따라온 적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 언니가 대주게요? 대주겠니? 그럼 싫어요. 포기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언니가 대신 호텔 예약 좀 해줄 수 있어요? 싸고 괜찮은 곳으로다가. 뭐?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예약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발요. 인터넷으로 하면 금방 해. 몰라요.
예약만 해주면 언니 댁에 안 찾아갈게요. 숙박비는 현장 결제하는 걸로 예약할게. 알았어요. 예약되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집에 안 찾아온다니 괜찮겠지 라는 심정으로 부탁받은 대로 우리 집에서 가까운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동서에게 호텔 정보를 알려주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날 밤 갑자기 동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요. 뭘게? 뭔 일이야? 예약한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 시간에 차도 끊겼고 하루만 재워주세요. 뭐? 그게 뭔 말이야? 몰라요. 제대로 예약한 거 맞아요? 예약 번호도 있고 문제 없어 보이는데. 호텔에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네, 예약 취소됐습니다. 예약이 취소됐다는데? 맞아. 저한테도 그랬어요. 언니가 취소한 거예요? 내가 취소를 왜 해? 물어보니까 예약한 다음날 취소했다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전화 배터리도 거의 다 됐고. 취소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호텔에선 본인이 전화로 직접 취소했다는데? 언니가 잠결에 한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 네가 멋대로 취소한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 갖고 나인 척 통화한 거잖아. 취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려고 일부러 취소한 거지. 에이,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왜 취소가 된 건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거 늦었다고요. 취소된 걸 알았으면 바로 해결했어야지. 이 시간까지 뭐 했어? 폐장 직전까지 노느라 전혀 몰랐어요. 게다가 내일 입장권도 미리 뽑아놨는데 집에 가면 아깝잖아요. 다른 호텔이라도 지금 알아봐. 이 시간에 어떻게 찾아요? 전 여기 길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언니네서 가장 가까운 역에 있을 테니까 차 좀 태워주세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지금 우리 집 완전 난장판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언니. 신축도 아닌데 좀 더러울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오지 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농담이라고요. 애들도 지금 피곤하다고 난리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만이야. 두 번은 없어. 그럼요. 고마워요 언니. 지금 데리러 갈게. 그날은 날도 늦었고 애들까지 있어서 별 수 없이 데리러 갔습니다. 동서 가족이 집에 오자마자 멋대로 욕실을 쓰고 과자를 꺼내 먹는 모습에 아주 질려버렸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도련님께 전화해서 주의를 줬지만 도련님도 동서를 포기한 건지 성의 없는 대답만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아침 일찍 놀러 가야 되니까 차로 데려달라는 둥 반송이라곤 전혀 안 하는 모습에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재워줄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말한 게 무색하게도 2주 후 또 동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도 잘 부탁해요. 안 돼. 약속도 없잖아요. 약속이 있든 말든 더는 재울 생각 없어. 매정하게 굴지 말고요. 그럼 또 호텔 예약 좀 해주세요. 싫어. 어차피 또 취소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마도. 그래. 예약해줄게. 진짜요? 아싸! 대신 취소해도 안 도와줄 거야. 애들이 있다고 안 봐줘. 알겠어요. 호텔에서 얌전히 잘게요. 안 도와준다고 분명히 말했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또 부탁하다니 동서의 뻔뻔한 태도에 이제 화도 안 났습니다. 취소해주세요. 볼 것도 없이 동서는 또 예약을 취소하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갈 생각이겠죠. 그걸 알면서도 순순히 따라주긴 싫어서 호텔을 예약해주고 우리 가족도 한 가지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언니 도와주세요. 또 호텔 예약이 취소된 것 같아요. 뭐? 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쉽게 취소될 리가 없을 텐데. 아무튼 숙박은 힘들다고 하네요. 빈 방도 없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하루만 더 재워주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미안하지만 좀 힘들 것 같네. 지금 애들만 셋이라고요. 우리끼리 노숙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취소하랬니? 그런다. 농담이죠? 저번이랑 똑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요. 안 된다니까? 빨리요. 애들 지금 잠아 죽으려고 해요. 어차피 여기서 못 데려가. 네가 알아서 해. 네? 여기서 못 데려간다니 뭔 말이에요? 지금 간 사이로 놀러 왔거든. 집에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데리러 갈 수가 없어. 네? 거짓말이죠? 농담이 좀 심하시네요. 농담 아니야. 진짜로 집 아니야. 네? 진짜요? 그럼 저희는 오늘 어디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럼 아무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집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도무지 잘 데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들여보내달란 거야? 언니는 꼼꼼하니까 화단 같은 곳에 열쇠를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아니, 진짜 집에 없어요? 그렇다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애초에 이 시간에 재워달라고 연락하다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너잖아. 제가 오늘 놀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전부터 못 재워준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굴다니 너무해요. 이제 와서 별 수 없잖아. 저희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딱해. 남의 집에 멋대로 찾아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정리도 안 하고 돌아간 사람 내가 알게 뭐야? 앞으로는 제대로 정리할게요. 됐네요.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 서방님은 뭘 하시는데요? 두 번 다시 안 엮이고 싶다는데. 너무해. 그럼 이만 피곤해서 끊을게.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으니까 차단할게. 잠깐만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가 애니? 그런 건 알아서 해. 비즈니스 호텔 같은 데는 아직 방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만 돈이... 내일 놀 돈으로 가면 되지. 알아서 해. 이만 끊는다. 아니 잠깐만요. 언니! 그 후 바로 동서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날은 택시로 이동해서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잤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련님께 앞으로 집안의 중요한 일 외에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도련님은 민폐 끼쳐서 미안하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후 동서는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열리지 않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이나 버티더니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포기하고 안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놀러 가는 건 포기 못했는지 교통비랑 식비, 호텔 숙박비로 돈을 막 쓰고 다니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쭉 참고 있던 도련님이 결국 폭발하자 조금은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처음부터 따끔하게 말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우리 집엔 피해가 없기 때문에 도련님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댁에도 동서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이랑 엮일 일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현재 동서의 불륜으로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바빠 보이던데 더 이상 우리 집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그치만 요즘은 이혼 절차도 짧은 것 같고 동서와의 연을 하루라도 빨리 끊길 바랄 뿐입니다. 내 이름은 케이타. 올해 30인 회사원이다. 이번엔 멍청한 내 전 부인의 말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한다. 3살 연하의 아내인 쿠미코와는 2년 전에 결혼했다. 평범하게 친구로부터 소개받아서 만났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원래 나 혼자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보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했지만 언젠가부터 아내는 밖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에 도움이 되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어서 바로 허락했다. 아내는 낮에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집안일은 둘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치만 이로 인해 아내의 본성을 깨닫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맞벌이를 시작하고 몇 주 후 지금 어디야? 일하고 있지. 왜? 요즘 청소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맞벌이 중인데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전업주부가 아니라고. 그건 아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이 최근에 청소기를 얼마나 쓴 건지 알아? 그런 걸 누가 일일이 기억하고 다녀? 제로야 제로. 일하고 나서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고. 청소뿐만 아니라 세탁이랑 요리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 나도 최대한 짬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치만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 없단 말이야. 그렇게 바쁜 사람이 폰 볼 시간은 있나 보지? 영업직이면서 그렇게 폰을 많이 봐도 되는 거야?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까 그렇지. 벌써 저녁 8시인데 쉬는 시간은 무슨. 당신이 저번에 분명 9시에 마친다고 하지 않았어? 퇴근 1시간 전에 쉬는 시간인 게 말이 돼? 퇴근 시간이랑 뭔 상관이야. 쉬는 시간이야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지. 아, 그러셔? 그래도 당신 혼자 일하느라 바쁜 거 아니야. 나도 많이 바빠도 집안일은 다 해놓잖아.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아내가 일 적응할 때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줄 순 없어? 그래서 몇 주 동안 너그럽게 봐줬잖아. 아무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집안일 좀 해. 알겠다고 하면 되잖아. 그치만 오늘은 퇴근하면 늦으니까 당신이 청소해줘. 이렇게 맞벌이를 하면서 집이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다. 아내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기 때문이었다. 본인은 바빠서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다지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일 마치고 나서 술이나 마시러 다니지 않을까 싶다. 결국 나 혼자 집안일 대부분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맞벌이 하기 전엔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는지 미스테리다. 게다가 문제는 집안일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상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기 시작했다. 본인과 일할 때 꼭 필요하다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산다. 그래, 옷 사는 것도 다 좋다고 치자. 그치만 곧 월급날이지? 근데 왜? 생활비에 좀 보탰으면 해서.
아직 신참이라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치만 공짜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전기세랑 난방비 정도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만 가게에서 입을 옷값이랑 회식비랑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단 말이야. 좀만 더 기다려줘. 아니 그러면 맞벌이 하는 의미가 없잖아. 생활비 보태려고 일하고 싶었던 거라며.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굴지 좀 마. 지금 딱히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체력적으로는 힘들어. 두 사람 목 일하는 내 입장도 생각해줘. 그렇게 힘들면 가사 도우미라도 부르면 되잖아. 전부터 이용하던 곳이 있으니까 거기 연락처 알려줄게. 맞벌이 하면서 생활비가 더 나가버리다니 이게 무슨 경우야. 잠깐만, 전부터 이용하던 곳이라고 했어?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용하던 업체가 있어. 아니, 전업주부 할 때도 집안일을 안 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그치만 집안일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그거야 당연히 스스로 하라는 뜻이었지. 싫다. 요즘 세상에 뭔 소리래? 여자는 입 다물고 집안일이나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집안일은 스스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업체에 맡기는 편이 훨씬 깨끗하다고. 난 주부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야. 이때까지 집안일을 어떻게 해왔나 싶었는데 그런 거였구만.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지만 결국 아내는 자기가 번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겠다는 말인 것 같다. 아까 말했던 옷값이나 회식비, 밥값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 당연하게도 월세나 난방비, 보험비 같은 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래선 내 집안일만 늘어난 꼴이다. 그러던 중 지금 상황에 한술 더 뜨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동생인 사나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발이 골절돼서 한 달간 입원하게 됐다. 부모님 댁이 꽤 멀어서 내가 간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돼? 뭔데? 사나이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게 됐어. 어머나 세상에. 괜찮대? 목숨엔 지장이 없는데 걔가 싱글맘인 거 알지? 맞아, 그랬지. 집안일이나 애들 봐줄 사람이 없대. 아, 그렇겠네. 물론 내가 간병할 거긴 한데 솔직히 일하면서 혼자 간병하기 좀 벅찰 것 같아. 뭐? 그래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애들 바래다 주는 거랑 사나의 옷가지 같은 걸 갖다 주는 정도만 해줘도 돼. 싫어.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내 친동생도 아니잖아. 전에도 말했지만 나 바빠. 맞벌이 중인데 자기 멋대로 하지 좀 마. 맞벌이는 무슨? 당신 돈 필요해서 하는 거면서 남편이 이렇게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없어? 무슨 말이 그래? 그게 도와달라는 사람의 태도야? 그러네. 미안해. 한 번만 도와주라. 제발 부탁이야.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정중하게 부탁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 나 계속 바쁘단 말이야. 바쁜 거 좋아하네. 어차피 술자리나 쇼핑 때문일 거 아니야. 됐다. 당신한테 부탁한 내가 바보지.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당신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바탕 한 끝에 결국 나 혼자서 동생을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 부부 사이도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일단 내 짐을 조금 갖고 나와서 잠시 동안 동생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입원 중인 동생도 간병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조카도 봐주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를 여유도 없어서 아예 남은 짐을 갖고 오려고 집에 들렀는데 오랜만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판이 된 집을 보고 넋이 나가버렸다. 너무 놀라서 한동안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결국 참지 못한 나는 아내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 하려고 마음먹었다. 야! 이게 다 뭐야? 집꼬라지가 왜 이래? 아주 돼지우리로 만들어놨잖아! 갑자기 뭔데? 좀 어지럽힌 것 같고 소란 떨지 마. 이게 뭐가 좀 어지럽힌 거야? 발 디딜 틈도 없잖아! 그렇게 잘한다던 가사도우미는 두고 뭐 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불러? 당신이 멋대로 우리 카드를 들고 갔잖아. 우리 카드가 아니라 내 카드잖아. 동생 간병할 동안 필요할까봐 급하게 가져간 거라고. 누구 건진 상관없잖아. 아무튼 그 카드가 없어서 도우미도 못 불렀다고. 자기 돈으로 부르면 될 거 아니야. 안 돼!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매일같이 써대는 옷값이랑 밥값만 줄여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업무상 필요해서 사는 거라니까? 웃기지 마. 그냥 유흥비잖아. 맞벌이 같은 소리 안 해, 이 밥벌레가. 아내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쁘게 꾸미고 인생을 재밌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헤어져. 뭐?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전부터 고민하고 말하는 거야. 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아내가 필요하지. 너 같은 등골 빨아먹는 여자랑은 못 살아. 어디 맘대로 해봐. 이혼 준비는 그쪽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지금 바로 준비할 거야.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할 거니까 적당히 넘어갈 생각 마. 위자료 안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완전히 질려버린 나는 홧김에 이혼하자고 해버렸다. 그치만 아무리 오랜 시간 고민해봐도 내 생각은 변함없어서 바로 이혼하기로 했다. 아내 말대로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아내의 소득을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재판까지 끌고 가면 더욱 납득이 갈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치만 동생 간병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쏟을 힘도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하게 됐다. 완전 쓰레기장이 된 집에서 살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기로 했다. 이혼하고 한 달 뒤 두 번 다시 엮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 부인한테 놀랄만한 내용의 연락이 왔다.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사실 교통사고를 당했거든. 2개월 정도 입원할 것 같아. 그거 참 안 됐는데 혹시라도 간병해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건 이쪽에서 사양이거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 때 보험 든 거 있잖아. 그 보험금 좀 달라고. 너 진짜 뭔 소리 하냐? 머리라도 다쳤냐? 왜? 나도 보험 대상일 거 아니야. 그거야. 우리가 부부였을 때 얘기지. 이혼하자마자 바로 해약했어. 잠깐만!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굳이 왜 말해야 하는데? 어차피 내가 계약해서 내가 매월 보험비 내고 있었잖아. 그치만 그것도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하긴 해약할 때 반환금을 받았으면 그거도 포함되긴 하겠네. 자, 그럼 그거라도 줘.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받은 돈이 없어. 이혼하기 전부터 네가 너무 사치 부려서 생활비가 모자랐거든. 그래서 반환금 없는 싼 보험을 들었었어. 아니, 그럼 난 어떡해? 2개월 동안이나 입원해 있으면 일도 못하는데. 재산 분할한 건 어쨌어? 그 정도 푼돈은 입원비로 택도 없다고. 하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책임지고 치료비 내놔. 싫어. 나한테 명실상부 새빨간 남한테 그럴 이유는 없어. 몸조리 잘하고. 왜 이혼하고 나서도 보험금을 받으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멍청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칠칠치 못한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결국 그녀의 통장은 거액의 치료비를 내자마자 텅 비게 됐다. 집세를 내는 것도 빠듯해져서 쫓겨난 것 같다. 그 후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건너들었는데 지금은 싸구려 빌라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아득바득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옷도 못 사입고 초라한 몰골로 수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로 조금은 일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깨달았겠지. 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28살 회사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지 벌써 5년째. 영업직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출장을 다녀서 회사에 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물리적으로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 대신 출장 간 곳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먹거나 관광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아,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자면 식비나 관광비는 내 돈 내산이니까 걱정 마시길. 한마디로 회사에서 교통비만 경비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각되고 저를 계속 도와주던 상사도 하필 그 타이밍에 타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여상사가 부임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장직을 맡게 된 도코시키 나시오예요.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는 출장도 많으면서 이익은 잘 나지 않는 영리 기업에 하등 필요 없는 부서예요. 그치만 제가 반드시 이 비효율적인 부서를 극적으로 바꾸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잘할 수 있죠? 뭐 어차피 부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건 여러분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뒤치다꺼리를 해준다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초장부터 웬 미친년이 와버렸다. 직장 동료들을 보니 체념한 눈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부하들의 의욕을 떨궈버리는 상사라니. 저건 진짜 타고난 거다. 우리 부서는 새로운 영업부서에서 상품을 납품하면 그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고장났을 때 상담해주는 곳이라서 솔직히 거기보다 실적을 내긴 힘듭니다. 그건 부장님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실적 개선이랍시고 내놓은 게 철저하게 경비를 줄이는 거야. 낭비는 절대로 하면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방안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기겁했습니다. 저는 그때 출장 중이었는데 부장님께서 친절하게 문자로 알려줬습니다. 노마루 씨 고생 많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 2박 3일 동안 출장 예정이죠? 네. 앞으로 우리 부서는 철저하게 경비를 절감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경비 절감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출장 1박 2일 안엔 마무리해줬으면 하는데 타지에서 보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2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박비가 늘어나잖아요.
당신이 생각해도 낭비라는 생각 안 들어요? 경비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좀 떨어진 1박에 3,000엔밖에 안 하는 호텔을 예약해서 제 나름대로 경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택도 없어요. 제가 새롭게 정한 규칙을 보내줄 테니까 잘 보고 숙지하세요. 1. 숙박 금지. 2.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친구 집이나 심야 버스에서 잘 것. 3. 신칸센 사용 금지. 이게 다 뭐죠?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일 호텔은 취소하고 친구 집에서 자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일 가는 곳에 친구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어떻게 갑자기 재워달라고 해요. 민폐잖아요. 영업직이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하세요. 애초에 당신이 이익을 못 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를 서포트해주는 곳이니까 보이는 실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변명도 잘하셔라. 팔려온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쓸모없는 짓만 골라서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변명이라니 너무하세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경비를 아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밥벌레들아. 아무튼 내일 호텔은 취소하세요. 자고 오더라도 비용은 절대 안 대줄 거예요. 자비로 해결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신칸센도 취소하고 버스나 일반 전철 타고 오세요. 절약합시다, 절약. 저는 부장님께 떠밀리듯 호텔을 취소했습니다. 그치만 친구 한 명 없는 완전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역 근처 PC방에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다행히 샤워실이 있었기 때문에 땀에 절은 채 내일을 맞이할 일은 없었지만 아무리 편한 의자라고 해도 편하게 누울 수 없는 환경에서 피로는 전혀 풀리지 않았고 출장이 끝날 때쯤엔 수면 부족으로 피곤에 절은 채 클라이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장 고역이었던 것은 돌아올 때였습니다. 신칸센으로 2시간이면 갈 걸 이용금지 당한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3배 정도 더 걸리는 일반 전철을 이용했고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다 됐습니다.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장님이 온 지 이제 겨우 4일째인데 벌써 힘들어. 그 후로 우리 부서의 초절약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신칸센 금지, 숙박 금지, 물론 택시도 금지. 꼼수를 부려서 저렴한 비행기를 이용하자던 동료도 있었지만 일반 전철이 1,000엔 더 싸잖아요. 그치만 비행기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걸 전철로 가면 반나절이나 걸리잖아요. 그럼 새벽 버스로 가서 심야 버스 타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1엔이라도 더 아끼란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된 지 거의 한 달째. 손님 상담 건수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동 시간만 곱절로 늘어나 버려서 필연적으로 직원들의 수면 시간이 줄어서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되었고 모두의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 경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출만 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고생 많아요. 정시니까 나는 그만 가볼게요. 다들 야근하느라 고생 많아요. 야근 수당은 안 나오니까 정시 퇴근한 걸로 기록하는 거 잊지 말고. 더 이상은 못 참아! 온갖 일은 자기가 다 버려놓은 주제에 왜 우리만 야근시키고 자기만 매일 정시 퇴근하는 거야? 못해 먹겠어. 여러분 빨리 끝내고 다음 주말에야말로 꼭 정시 퇴근하고 한잔하러 가자고요. 파이팅!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업무에 매진하여 불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장님도 도쿄로 출장 가겠다. 야근할 것도 없겠다. 정시가 되면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들킬 일 전혀 없어. 아니지. 들키면 뭐 어때? 5시다! 금요일 우리는 정시가 되자마자 일을 마치고 다 같이 역 근처 선술집으로 갔습니다. 건배! 그러고 보니 부장님은 오늘 출장 어떻게 가셨지? 그야 심야버스로 갔지 않겠어? 우리한테 그렇게 돈돈거렸는데 양심이란 게 있으면 신칸센은 못하지. 네. 감 좋은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벌써 눈치채셨겠죠.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차를 마치고 다 같이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 부장님! 세상에 신칸센 개찰구에서 부장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난 채 부장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죠? 일은요? 이미 퇴근 시간은 훨씬 지났거든요. 일도 전부 끝냈습니다. 부장님 오늘 출장 다녀오셨죠? 신칸센은 왜 타신 거예요? 우리한텐 그렇게 타지 말라고 해놓고 혼자서만 타신 거예요? 다 같이 매섭게 따져서 조금은 주눅들지 않을까 싶었지만 부장님은 콧방귀를 끼면서 팔짱을 끼더니 내가 당신들이랑 같아요? 난 부장이라고요. 알아들어요? 애초에 내 1시간의 가치는 당신들의 1시간의 가치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내게 있어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고요. 알겠어요? 즉 나는 신칸센이든 비행기든 택시든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불만 있으면 승진하세요. 뭐 내가 있는 한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좀 힘들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시던가.
부장님은 일부러 더 오버해서 우릴 비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다 같이 서로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거리곤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대로 해산했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침 일찍 모여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돼서 당황한 부장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원 퇴사라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한테 불만 있으면 때려치라고. 우리들은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얼른 돌아와서 일하세요, 일! 당신이 계속 상사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상담 업무는 어쩌려고 그래요? 클라이언트를 방치하다니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부하 직원이 100%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게 당신이 상사로서 할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하 직원들을 과로사시키려고 하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부장 자격이 있나요? 시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관두다니 뒷일이 무섭지도 않나 보죠? 어머나, 걱정해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치만 걱정 마세요.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회사에서 평판이 꽤 좋거든요. 이직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끌어주는데도 관두겠다 이거지? 맘대로 하시지 쓰레기 같은 것들. 니들 대신할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요. 인수인계서는 다 같이 주말에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해놨습니다. 그럼 이만. 주말 수당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장님을 제하고 전원 퇴사했다. 그 후 각자 제 갈 길 갔지만 다들 과업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저도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그치만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관두고 나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 달 뒤 부장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와요! 지금 당장!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쩔쩔매시다니 뭔 일이세요? 당신들이 없으니까 업무가 전혀 진행이 안 돼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희를 대신할 건 얼마든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담 업무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직원들을 임시로 뽑아서 현장에서 대응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의 클레임도 많고 계약 해지도 속출하고 있고 암튼 난리도 아니라고요. 이대로 계속 상황이 악화되면 나한테까지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당신들 때문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부장님의 시간의 가치는 저희랑은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그럼 당신이 야근해서 해결하면 그런 사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야근 수당은 필요 없겠죠? 야근 고생하세요. 상담 업무는 내 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서 잘도 관리직을 맡고 계셨군요. 말도 안 돼. 암튼 빨리 돌아와요.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우린 당신 밑으론 절대로 안 돌아갈 거예요. 회사가 어찌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미 때려쳤는데 알게 뭐예요? 진짜 망하게 되더라도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인걸요. 잠깐만, 한 번만 봐줘요. 나는 그저 경비를 절감해서 회사의 이익을 올리려고 했을 뿐인데 당신도 노력했더라면 저희도 이렇게까진 안 했겠죠? 그치만 당신은 당신만 편하려고 저희한테 막대했잖아요. 자업자득 인과응보죠 뭐. 아니, 당신들 일 잘하는 거 알겠으니까 일단 진짜 급하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절대로 안 가요. 쓰레기 상사는 그대로 차단했다. 그리고 나서 회사의 높으신 분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있던 부서의 업무 실적이 계속 악화돼서 회사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현 부장의 막 나가는 경영이 원인으로 파악돼서 타 부서로 이동한 전 부장님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보다 대우도 더 개선해주고 출장 비용도 당연히 필요한 만큼 지급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를 육성할 비용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부디 돌아와 주십시오. 나시오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 후에 추가로 조사를 더해보니 출장 가서 회사 경비를 남용한 걸 발견해서 회사 차원에서 경비 횡령으로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당신들에겐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말한 대로 현 부장은 바로 징계해고당했고 경비 횡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그렇게 돈돈거리던 사람이 횡령이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잘린 사람은 다시 취직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지금쯤 손해배상도 갚아야 하니까 죽기 살기로 취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에 반해 모두가 좋아했던 상사가 다시 돌아오고 업무 조건도 훨씬 개선돼서 우리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헌데! 이렇게 한 달간 장기 휴가를 거치고 나서 우리들은 다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주변 사람에겐 모질게 굴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몸소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나가키 리사. 올해 20살로 대학생이다. 난데없이 들리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좀 이상하다. 아무튼 너무너무 이상하다.
2살 터울인 언니의 이름은 미유. 마치 나비나 꽃이라도 되는 듯이 자랐다. 예쁜 옷도 맛있는 음식도 교육도 모든 것이 언니가 먼저였다. 그에 반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자매를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언니가 장녀라는 이유가 강하다. 우리 집은 대대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집안으로서 장남이 회사를 물려받는 세습적 관습이 남아있는데 아들이 없는 우리 집의 경우 장녀인 언니와 결혼하는 사람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고 했다. 그런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썩어빠진 관습 때문에 나와 언니 사이에 분명한 신분 차이가 생긴 것이다. 언니는 벌써 대학교 4학년이지만 졸업 후에는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묵인하에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격리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무급으로. 이런 차별받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자매관계가 맺어질 리가 없었다. 있잖아, 내가 아끼던 코트가 안 보이는데 너 알아? 지난번에 클리닝 맡긴다고 언니 입으로 말했었잖아. 내가 그랬나? 그랬어. 어쨌든 나 오늘 그 코트 꼭 입어야 돼. 아마 1~2시간 정도 후면 클리닝 다 되었을 거야. 그래? 다행이다. 그럼 네가 가서 찾아다가 내 방에 갖다 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뭐? 왜 못해? 나 지금 학교야. 2시간 후엔 중요한 수업도 있고. 수업이야 한 번쯤 빠져도 상관없잖아. 한 번 같은 소리 하지 마. 언니 심부름 하느라고 벌써 수업을 몇 번이나 빠진 줄 알아? 이러다간 진도도 못 따라가게 생겼어. 나 오늘 수업 꼭 들어야 돼.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언니가 직접 찾으러 가면 되잖아. 집에서 세탁소까지 걸어서 5분이면 가. 귀찮으니까 그렇지. 네가 갔다 오라고. 제발 학교 수업만큼은 제대로 듣게 나 좀 내버려둬. 정 그러면 저녁에 찾아가지고 갈게. 안 돼. 나 저녁에 약속 있어. 그 전에 꼭 코트 있어야 돼. 오늘은 다른 옷 입고 나가면 되잖아. 언니야 나랑 달리 전용 의상 클로젯이 있는 사람인데 입을 옷 없을까봐? 시끄러워. 오늘은 꼭 그 코트를 입어야겠어. 잔말 말고 옷 찾아와.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른다. 진짜 알았어. 매사가 이런 식으로 나는 언니의 말에 거역하기 힘든 처지였다. 언니가 아빠한테 한마디만 하면 일만 더 커지고 싫은 소리 좀 듣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게 뻔하니 말이다. 현재 나의 유일한 희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다. 그로부터 2년 후 뜻하지 않게 우리 집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놀랍게도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그것도 남자아이. 그토록 원하던 대를 이을 장남 말이다. 아들이 태어나자 온 집안은 연일 축제 분위기였다. 가즈야라고 이름 지어진 남동생의 탄생 기념이라는 황당한 타이틀의 파티까지 열렸다. 이렇게 되자 집안 내에 존재가 위험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언니 지금 어디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가즈야 돌봐야 할 사람이 어디서 뭐 하냐고. 아 참 그랬었지. 네가 하면 되잖아. 원래부터 그런 잡일은 네가 했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난 감기 걸려서 가즈야 옆에는 얼씬도 말라고 하는데 나 병원 갔다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왔어. 가즈야는 아직 갓난아이야.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뒀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호들갑 떨지 마. 일이 있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그걸 어떻게 장담해.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생명이 걸린 문제야. 뭐야 대체. 여기도 저기도 가지야. 장남인 게 무슨 벼슬이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야? 그게 언니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거 무슨 뜻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튼 갓난애 돌보는 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난 맞선 보느라 바빠. 지금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있어? 이제 회사 물려받을 아들도 생겼겠다. 언니가 뭐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입 닥쳐. 회사는 내 남편이 물려받을 거야. 그걸 결정하는 건 언니가 아닐 텐데. 조용히 해. 난 절대 인정 못해. 사실 언니는 졸업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결혼은커녕 약혼자도 찾지 못했다. 워낙에 까탈스럽다 보니 눈에 차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여유만만이었지만 장남인 가즈야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장녀로서의 위치가 추락 위기에 놓여 있었다. 부모님 눈에는 아들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고 언니는 날이 갈수록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맞선 보는 일도 예전처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종업원 취급을 받는 나보다야 여전히 조금은 나은 처지지만 말이다. 하지만 나는 머지않아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절실하고 필사적으로 취업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다.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할 말이 있다. 뭔데? 너 요즘 취직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참, 지금 회사에서 하던 격리 업무는 누구한테 인수인계하면 돼? 지금부터 해두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힘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네가 계속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 싫어요. 내가 왜요? 싫긴 왜 싫어? 네가 이미 우리 회사 격리 관련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뭐하러 성가시게 새로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가 계속 맡아서 해. 일단 물어보기만 하는 건데 월급은요? 야,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고 하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월급부터 물어묻긴. 그런 건 확실히 해둬야지. 월급 액수 보고 정할 거야. 한 달에 14만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인건비를 싸게 줘도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네? 내가 너 재워주고 먹여주잖니.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아니요.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봉을 1,000만 엔 준다고 해도 싫어요. 이건 명령이야. 난 죽어도 싫어요. 그럼 졸업하자마자 당장 집에서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걱정 마세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졸업과 동시에 집에서 독립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나는 집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가슴이 후련했고 홀가분한 싱글 라이프를 아낌없이 만끽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기인 동생의 일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그런 가족 속에서 자란다는 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취직을 하고 독립한 지 3년 후 갑자기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난데없이 연락해서는 무슨 소리야? 나 집에서 쫓겨났어.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별일도 아니야. 가지야를 살짝 때렸는데. 그런 짓을 하고 괜찮을 줄 알았단 말이야? 까놓고 보면 이게 다 네 탓이거든? 거기서 내가 왜 나와?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가지야는 내가 다 뒤치다꺼리했거든. 내가 언제부터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 됐냐고. 그보다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내가 일부러 안 했겠어? 내 수준에 맞는 남자가 없는 걸 어떡해.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시끄러워. 네가 집만 안 나갔어도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도 됐잖아. 엄한 사람한테 떠밀 생각 말고. 가지야는 대체 왜 때렸어? 그 자식은 완전 제멋대로야.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이란 말이야. 언니 쏙 빼닮았네. 언니가 예전에 나한테 하던 거 생각 안 나? 그만 닥치고 네가 책임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살지 말아봐. 당연히 생활비도 보내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 통화를 끝으로 블랙리스트 등록과 삭제 완료. 누구더러 자기 뒷바라지를 하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뒤로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대로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 언니가 이제 와서 남들처럼 성실하게 일을 할 리도 없고 언니한테는 동정심도 아깝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언니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로부터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자란 결과 그런 비뚤어진 인격을 갖게 되었으니까. 나는 집을 나오기 전부터 줄곧 생각해왔던 것이 있었다. 그동안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야? 집에 돌아오고 싶다는 말을 하려는 거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전혀 그런 생각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전 그저 마지막 인사라도 해두려고요. 그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어디 이민이라도 가는 거냐? 아니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시게 될 거예요. 대체 무슨 뜻으로 짓거리는 거냐? 까불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약 10억 6천만 엔.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귀찮게 굴지 말고 끊어. 아버지 회사가 그동안 탈세한 금액이에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그냥 짓거리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준 거라도 있어? 내가 회사에서 격리 담당했던 건 기억하실 테고 회사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는 다 파악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정도였는데 자세히 조사해보고 확실히 알았죠. 나를 그저 어른아이로만 취급했던 건 큰 실수하신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증거 데이터도 찾았고
그 증거가 지금 제 손에 있어요. 지금 그게 너 그거 폭로하면 우리 회사는 그날로 끝이야. 네 어미 아비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고. 방금 전에 저는 가족도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 동생은 가지야는 어쩌라고? 네 동생이 가엾지도 않아? 네. 동생 생각이 나서 비리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손에서 길러지는 게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대대로 이어졌던 기업가 일가족은 친딸의 내부 고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입원. 그리고 가지야는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었다. 가지야를 입양한 친척집은 평범한 가정인 만큼 앞으로 가지야가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아사노 이스즈, 27살의 주부이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지금은 남편 스게루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특정 부위에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살이 되었을 때 약간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성형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숨기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말을 해봐야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아서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게루에게는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대로 털어놨었다. 나와 시게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신혼인 만큼 부부 사이는 아주 좋은 편이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문제였다. 시게루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좋은 분이셨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라인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은 후로 우리 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이스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태껏 사람을 속이다니. 어쩜 그리 뻔뻔하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속이다니 제가 뭘요? 좀 전에 시게루랑 얘기하다가 어쩌다 실수로 나온 말이긴 하다만 다 들었어. 너 얼굴 성형했다면서? 아, 네. 얼굴 중 일부를 고쳤어요. 넌 어쩜 그렇게 태연하게 그래 그렇게 평생 입 싹 닫고 있으려고 했니? 아니에요. 죄송해요.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제 입으로 그걸 꼭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일부러 말을 안 했으면 그게 속인 거랑 뭐가 다르니?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시게루 씨한테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그 사람한테는 다 말했고요. 그 사람도 다 이해해 줬어요. 그거야 우리 애가 착하니까 지금껏 다 참고 이해했겠지. 아, 네. 어찌됐건 얼굴을 뜯어 고쳤다니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속도 없이 예쁜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라 했으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든 간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에 칼을 대다니 제대로 된 집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니? 자기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겁도 없이 생돈을 들여서 뜯어 고치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너무 과장이 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성형이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뜯어 고쳤다고 할 만큼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너 그래도 네가 잘했다는 거냐? 얼마를 고쳤던 요즘 시대가 어떻든 나쁜 건 나쁜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시게루도 와이프가 성형했다고 알려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나 있겠니? 어찌됐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해요.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야? 시어머니 세대의 분들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무턱대고 거부감을 나타낼 줄이야.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셨고 사사건건 성형을 들먹이며 비꼬는 말로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 흉을 보고 다니는 게 내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다. 덕분에 시댁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흘긋흘긋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걸 모르는 척 참아야 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분간 시어머니와 안 보고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족끼리 집에서 모이는 걸 당연시하는 집이다 보니 안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편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딴에는 신경 써서 해준 말이었지만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알았어.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참, 내일 자기 집에 가는 날인 거 알지? 아, 그거? 이제 집에서 다달이 모이는 거 그만하자고 말은 했는데 엄마가 너무 완강해. 어머님이 그래 그러자 하실 리가 없지. 저기 정 불편하면 자기는 억지로 같이 안 가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나한테 뭐 특별히 해코지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진짜 미안해. 내 입이 방정이야. 됐어, 그만해. 성형한 거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하기 어려운 건 성형을 하게 된 이유니까. 나도 엄마한테 성형이 어쩌고 하는 말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역효과인 것 같은데? 그래? 자기가 내 편을 들수록 나에 대한 반감만 부추겨지는 꼴이라고 하시더라고.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 딴엔 어떻게든 좋아지게 하려고 한 건데 점점 악화만 시키고 진짜 쓸모없는 남편이다. 왜 자기가 우울해하고 그래. 그러지 마. 그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정을 다 알고 나면 엄마도 더는 뭐라고 못하고 미안하다고 할 거야. 나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남한테 말하기가 아직도 좀 힘들어. 그래, 당연히 그렇지.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했네. 미안. 또 그걸 지금 말하면 어머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나하고 지금보다 더 껄끄러워질 수도 있고. 그거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군 탓이지. 아무튼 조금만 더 참아줘.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씀드릴게.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말고. 남편이 자상하게 마음을 써줬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없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말을 비꼬아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어서 그냥 흘려들으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이수즈, 지금 시간 돼? 중요한 말이 있어서. 괜찮아. 무슨 일이야? 사실은 마모루 때문에 그러는데. 뭐? 갑자기 무섭다. 설마 헤어진다는 건 아니지? 미안. 더 이상은 연인 관계를 유지 못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 좀 해봐. 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프로포즈 받았거든. 뭐? 우리 결혼할 거야. 뭐야, 깜빡 속았잖아. 묘한 소리에서 사람 놀라게 하니까 재밌어? 미안. 사리나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절친이고 또 어디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미인이다. 그렇게 예쁜 사리나는 사실 남편의 남동생인,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시동생이 되는 마모루와 사귀는 사이다. 여자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사리나를 소개해주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와 시동생 커플은 둘도 없이 친한 사이이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이 밥도 먹고 자주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나로부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나도 내일처럼 기뻤다. 그래서 이제는 연인 관계를 청산하고 부부 관계를 맺을까 하고. 그럼 그렇지. 진짜 감쪽같이 속았다. 헤어진 줄 알고 충격받을 뻔했잖아. 두 사람 정말 축하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고마워. 나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마모루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이수즈, 너하고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 정말 그러네. 근데 서열상 내가 너보다 형님이다. 벌써 형님 노릇하시겠다. 어쭈구리? 나도 진짜 너무 좋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렇게 해서 나의 절친이 감격스럽게도 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하고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만 빼면 다른 가족과의 관계는 완벽했다. 시어머니도 보아하니 자기 아들이 데리고 온 사리나가 마음에 쏙 든 눈치였다. 사리나는 자타공인 절세 미인이니까 시어머니가 사람 외모를 저렇게나 많이 볼 줄이야. 어찌됐건 사리나가 시어머니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것 같아 안심이 됐다. 하지만 그 여파로 나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진 건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말이다. 그런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생겼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어머니께 바로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뭔데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고 끊어라. 저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오자마자 바로 어머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됐구나. 축하한다. 어머니도 첫 손주시잖아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첫 손주지. 안타깝다니요? 이왕이면 첫 손주가 사리나하고 마모루 아이였으면 더 좋았잖니? 사리나를 닮은 아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까 상상만 해도 설레는데.
그거야 그렇겠죠. 죄송하게 됐네요. 첫 손주가 제가 낳는 아이라서. 죄송한 줄 안다니 다행이구나. 넌 어째 하는 짓마다 그렇게. 그래서 너 애를 낳을 거니? 네, 당연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니 너? 설마 나한테 네 애를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장난감이니 옷이니 이런 거라도 사다 바치라는 거냐? 전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말해두는데 니들 애 키우는데 눈꼽만큼도 내 도움받을 생각 마라. 네 애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시게루한테 이것저것 시킬 생각도 말고. 네, 그보다 사리나하고 마모루 결혼식 말인데 얼마 전에 나랑 드레스 보러 갔다 왔다. 네, 정말요? 드레스는 저도 같이 가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아서라, 성형수술이나 하는 여자 센스를 들어서 뭐 한다고? 어찌나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지 도무지 결정하기가 힘들었는데 아주 예쁜 걸로 골랐으니까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역시 자연미인은 정말 기품이 다르다니까. 예상과는 달리 나의 기대는 보기 좋게 어긋나고 말았다.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데도 저런 반응이면 나로서는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점점 악화되는 문제로 내가 고민하는 걸 알고 새신랑인 마모루가 나를 위해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파티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도 반강제로 참가하게 만들었고 장소는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정해졌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자리라면 적당히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큰 실수였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엄마를 안 닮아야 할 텐데 참 걱정이다. 성형으로 얼굴을 고칠 정도면 원래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겠니. 유전자를 성형하는 기술이 없는 게 천추의 한이다 참. 그날따라 술에 취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폭언을 쏟아냈다.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힌 나는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축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때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요? 속사정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과 사리나가 화를 참지 못했고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축하 파티는 그렇게 엉망이 돼버렸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좀처럼 진정할 기미가 안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로부터 당황한 기색으로 연락이 왔다. 이스즈,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계로 기분을 좀 풀어줘라. 사리나도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전화도 안 받는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 다 지금은 어머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화를 내? 사리나가 사정도 모르면서 어쩌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성형을 하게 된 건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형수술하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가 받은 성형수술은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지우는 수술이었어요. 흉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대체 무슨... 네, 말 그대로 가정학대예요. 아빠라는 사람이 저를 있는 힘껏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깨진 유리가 박히면서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났지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네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네, 본인들이 낸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살게 됐어요. 하지만 얼굴에 난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 성형이 형편없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도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그러게요. 그러는 편이 나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저한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 지금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면서도 제 손은 벌벌 떨린다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너도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니? 이해하실 수 없다면 그걸로 됐어요. 걱정하시는 두 사람 일은 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었는지 몇 마디 하시고는 침묵을 지켰다. 시어머니는 그 뒤 남편과 사리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도 사리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 일을 계기로 시댁에서 가족 전체가 모이는 일은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 부부는 물론 시동생 부부까지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 발길을 뚝 끄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간절히 집에 좀 오라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
나 역시 아기가 태어나도 시댁에 인사갈 마음은 없다. 사리나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유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만 내세우면서 남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